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예전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쉽게 쌓이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고 조심하라 하지만 정작 왜 내 몸이 이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식단이나 약이 아닌 몸 안의 대사 리듬을 회복시켜 혈당을 안정시키는 진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실천해 혈당의 진폭을 줄이고 약을 줄이며 삶의 에너지를 되찾은 검증된 접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당뇨 관리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고 매일의 식사와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뇨병의 본질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데에만 있지 않고,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세포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쓰게 하는 조절자이며, 이 호르몬의 신호가 무뎌지면 같은 양의 음식에도 혈당이 더 높고 더 오래 머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한 가지 습관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패턴, 단백질과 지방의 불균형,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주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의 상승,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생활, 잦은 야식이나 무계획한 간식 같은 미세한 반복들이 오래 축적되면서 대사 시스템 전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간은 밤사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 내 혈당을 받쳐주는데,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는 이 과정을 거칠게 만들어 아침 혈당의 불안정을 키우고, 근육량 부족은 포도당을 흡수해주는 조직의 용량을 줄여 같은 활동에도 혈당이 더 흔들리게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압박과 감정적 요동, 약물 복용의 무지나 오해, 무심코 마시는 당이 들어간 음료,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신하고 많이 먹는 특정 식재료까지 겹치면 인슐린 저항성은 생활 전반의 문제로 굳어집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의 첫 원칙은 약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일상의 리듬을 대사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식사의 내용과 타이밍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움직임을 하루의 기본 단위로 끼워 넣으며, 수면을 회복의 축으로 세우고, 스트레스의 채널을 바꾸어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즉, 주중과 주말을 포함해 먹고 움직이고 쉬는 순서를 단순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고, 내 몸이 어떤 음식과 리듬에 반응하는지 기록하며, 복용 중인 약의 기전과 부작용, 저혈당과 고혈당의 전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역시 완벽한 정상 수치 집착이 아니라 변동폭을 줄이고 안정 구간을 길게 가져가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탁과 의자, 침대와 운동화, 업무 일정표와 대화 습관이 모두 치료 도구가 됩니다. 식탁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문이고, 의자는 움직임을 가로막는 장치이며, 침대는 대사 회복의 공장입니다. 운동화는 인슐린의 효율을 되살리는 스위치이고, 일정표는 규칙성을 확보하는 틀이며, 대화 습관은 스트레스를 다른 경로로 흘려보내는 밸브입니다. 당뇨병은 결국 생활의 병이고, 생활은 하루에 수없이 반복되는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작은 선택을 바꾸면 호르몬의 감수성이 달라지고, 그 감수성이 다시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선순환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당뇨 관리의 토대이며, 이후의 모든 식사 전략과 수분 전략, 영양에 대한 해석, 체지방을 다루는 방법은 이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의 첫 끼가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의 흐름을 결정짓는 출발선이다. 밤새 7시간,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장은 마른 논처럼 흡수가 빠른 상태로 깨어난다. 이때 첫 숟가락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진다. 공복 상태의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성분을 거의 여과 없이 혈류로 흡수하기 때문에, 백미죽이나 흰빵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첫 번째로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다. 몸은 놀란 듯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세포는 그 신호를 방어하듯 무디게 받아들이며, 그 결과 하루 종일 피로와 졸림, 그리고 간헐적인 저혈당을 반복하게 된다.
반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먼저 들어가면 장벽을 코팅해 흡수를 늦추고 포도당이 천천히 들어오며 인슐린의 분비도 완만해진다. 이것이 바로 첫 숟가락의 질서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아침은 혈당을 안정시킬 마지막 기회이자 하루의 리듬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단식 효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과 간이 불필요하게 긴 시간 동안 긴장 상태로 머물게 만들어 다음 식사 때 폭발적인 혈당 상승을 불러온다. 따라서 아침을 굶는 것은 혈당 조절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신체의 대사 균형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아침의 첫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밤새 건조해진 대사기관에 윤활유를 채워 넣는 과정이다. 이때 무엇을 먹을지는 과학이 결정한다.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두 번째는 단백질, 마지막이 탄수화물이라는 순서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면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장내의 흡수 속도가 조절되고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며 인슐린의 효율이 높아진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점액질이 많은 해조류는 아침에 매우 유리하다. 이들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 흡수를 늦추고 탄수화물이 직접 닿지 못하게 만들어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단백질이 채워지면 소화기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그제야 탄수화물이 천천히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장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고 불필요한 간식의 유혹도 줄어든다. 반대로 아침을 급하게 먹거나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으면 장은 혼란을 느끼고 흡수 속도와 호르몬 반응이 뒤엉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 결국 아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의 생리학적 시동 장치이며 이 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나머지 끼니와 활동이 의미를 가진다. 사람마다 몸의 리듬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침의 첫 한 입이 그날의 혈당 궤적을 그린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당뇨 환자에게 아침은 가장 취약한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회복력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병의 경과까지 달라진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의 의미를 단순한 의례로 보지 말고 몸의 생리적 엔진을 예열하는 정밀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몸은 점점 덜 흔들리고 덜 피곤하며 더 오래 안정된다. 올바른 아침 식사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먹느냐뿐 아니라 무엇으로 구성하느냐에 있다. 당뇨 환자의 식사는 탄수화물의 절제보다 균형의 재설계에 가깝다. 하루의 첫 끼에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이 순서대로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화 속도와 인슐린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섬유질은 장의 표면을 부드럽게 덮어 당의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포만감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서서히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높인다. 이런 순서가 지켜질 때 혈당의 곡선은 부드럽고 인슐린의 분비도 과하지 않게 유지된다. 첫 번째로 섬유질을 섭취할 때는 익히지 않은 채소보다 살짝 데친 채소가 좋다. 너무 익히면 섬유가 무너지고 흡수 속도가 빨라지므로 살짝 데쳐 아삭함이 남을 정도로 조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브로콜리, 시금치, 미나리, 부추 같은 잎채소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간의 지방 대사를 돕는다. 여기에 다시마나 미역, 마 같은 점액질 식품을 소량 곁들이면 장벽이 코팅되어 포도당이 혈류로 급히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섬유질의 역할은 마치 도로의 과속 방지턱과 같다. 그 다음 단계에서 단백질이 들어가면 위장의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근육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한다.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생리적 장치다. 콩류와 달걀, 생선,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고 소화가 빠른 단백질은 아침에 이상적이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르기닌이 풍부하여 혈류를 확장시키고 달걀의 류신은 근육 합성을 자극해 혈당을 간접적으로 낮춘다.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점심과 저녁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반드시 천천히 소화되는 형태여야 한다.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 설탕이 아닌 현미, 귀리, 보리, 메밀,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이들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인슐린 반응을 완화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탱한다.
또한 곡물의 껍질에 포함된 피틴산과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통곡물 섭취는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씹기 좋은 상태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섬유질과 단백질이 흡수의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와야만 혈당이 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량의 지방을 더하면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방은 포만감을 연장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방의 종류가 중요하다.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견과류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버터나 마가린, 튀긴 음식처럼 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이 모든 구성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섬유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서로의 속도를 조절하고 장과 간, 근육과 뇌가 유기적으로 반응하면서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사의 패턴이 하루하루 반복될 때 혈당은 더 이상 불안정한 수치를 오르내리지 않고 일정한 리듬을 가진 생체의 곡선으로 자리 잡는다. 올바른 아침 식사는 결국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순서와 조합의 문제이며 그것이 곧 몸의 리듬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물은 당뇨 관리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다. 인체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액 역시 그 절반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결국 이 수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포도당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더라도 포도당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혈류의 점도를 낮추고 세포 간 영양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생리학적 과정이다. 그러나 아무 때나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주며 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한다. 하지만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위액을 희석시키고 소화를 방해한다. 당뇨 환자에게는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내 흡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루 동안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에 따라 대략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러나 숫자로 외우기보다 자신의 소변 색깔을 지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변이 맑고 투명하면 충분한 상태이고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의 초기 신호다. 물의 종류도 중요하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 심지어 천연 과일 주스조차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염처럼 이뇨작용이 완만한 음료가 좋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적당량이면 도움이 되지만 과다하면 이뇨를 촉진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당뇨 환자가 흔히 마시는 탄산수나 비타민 음료는 건강음료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갈증을 참지 않는 수준을 넘어선다. 일정한 간격으로 소량씩 자주 마시면 혈당의 미세한 진폭을 완화할 수 있다. 인슐린의 작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간에서의 당 생성도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물은 세포의 대사 효율을 높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매개체다.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는 땀을 통해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 손실되므로 약간의 소금을 곁들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판되는 이온 음료는 대부분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집에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정도를 섞는 것이 더 안전하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순환이 원활할 때 신장은 불필요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고 간은 포도당 합성을 조절한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느려지고 몸은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저장하려 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 결과 혈당까지 상승한다. 이처럼 물의 양과 질, 그리고 마시는 리듬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대사 조절의 축이다. 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의 혈당은 일정하고 피부는 건조하지 않으며 피로감도 적다. 물 한 잔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위가 아니라 인체의 모든 화학 반응을 조율하는 생리적 신호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혈당 관리가 완성된다.
채식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혈당과 혈중 지질이 함께 좋아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 인체의 생리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음식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합성된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간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한다. 따라서 완전 채식으로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끊어도 몸이 부족함을 감지하면 오히려 간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마치 공급이 끊긴 창고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과 같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채식은 영양소 불균형을 일으키기 쉽다.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칼슘 같은 필수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식물성 식단에서는 이들을 충분히 얻기 어렵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형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데 결핍될 경우 빈혈과 신경 손상이 발생한다. 철분도 식물성 형태는 흡수율이 낮아 채식을 오래 하면 피로와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당뇨 환자에게 이런 결핍은 단순한 영양 문제를 넘어 세포의 대사 효율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채식의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의 질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해 근육의 유지와 회복에 불리하다.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므로 근육량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 따라서 단백질의 절대량뿐 아니라 질적인 균형이 중요하다. 이를 보완하려면 콩류와 곡물을 함께 섭취하여 아미노산 조합을 맞추고 가능하다면 달걀이나 생선처럼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소량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 채식을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병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중 영양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콜레스테롤 자체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관념도 수정되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 물질로 지나치게 낮으면 세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난다. 특히 노년층에선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수치의 절대값이 아니라 LDL과 HDL의 균형이다. LDL은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트럭이고 HDL은 과잉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청소부와 같다. 채식을 하더라도 이 균형이 깨지면 혈관은 여전히 위험하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은 섭취 제한이 아니라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켜 콜레스테롤의 대사를 자연스럽게 안정시킨다. 채식은 분명 혈당과 체중 조절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다. 식단의 방향은 금지보다 조화에 있다. 동물성과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당뇨 관리의 목적에 맞는 진정한 건강식이 완성된다.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조절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도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식이섬유를 단순히 변비 예방 성분 정도로만 인식한다. 실제로는 섬유의 종류와 작용 방식에 따라 혈당의 안정성, 혈관의 청결도, 그리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 달라진다.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이다. 불용성 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지만 수용성 섬유는 혈액 속의 당과 지방을 흡착하여 흡수를 늦춘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용성 섬유다. 수용성 섬유는 장내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이 소화관을 천천히 통과하도록 만들며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완화시킨다. 동시에 담즙산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 이렇게 되면 간은 부족한 담즙산을 새로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혈중 지질이 감소한다. 이 과정은 약물의 작용보다 느리지만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다. 점액질을 많이 포함한 식품은 이 수용성 섬유의 대표적 공급원이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마와 오크라, 가지, 된장,
청국장 등은 모두 장내에서 점성을 높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생성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 유익균은 다시 섬유소를 분해하며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 간과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 다시 말해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결합은 단순한 소화 조절을 넘어 호르몬의 균형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채소가 혈당 조절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전분이 많은 채소, 당근이나 단호박, 연근처럼 가열시 당이 쉽게 풀려나오는 뿌리 채소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품들은 수용성 섬유보다는 전분 비율이 높아 가열되면 혈당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다. 당뇨 환자에겐 이들을 주식처럼 먹기보다 소량을 곁들임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정도가 적절하다. 대신 채소 중에서도 녹황색 잎채소와 줄기채소를 중심으로 섭취해야 한다. 시금치, 부추, 미나리, 쑥갓, 브로콜리, 배추 등은 섬유소뿐 아니라 엽록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인다. 또한 섬유질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영양의 효율을 높인다. 식이섬유의 섭취는 단발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꾸준히 섭취해야 장내 세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결과 혈당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장내 세균은 섬유소를 분해하면서 부티르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의 반응성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식이섬유는 단순한 식품 구성 요소가 아니라 장과 간, 혈관, 호르몬을 잇는 연결망의 핵심이다. 현대의 정제식단은 이 연결망을 파괴해 대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당뇨가 만성화되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내부 리듬을 다시 복구한다는 뜻이다. 결국 섬유질은 인슐린보다 오래가는 약이며 음식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지혜의 산물이다.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당뇨병의 숨은 뿌리다. 겉으로 보이는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 안쪽, 장기 사이에 쌓인 지방의 양이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 조직이다. 이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는 신호를 무시하는 현상, 즉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된다. 지방세포는 렙틴, 아디포넥틴, TNF-알파 같은 여러 물질을 내뿜는데, 이 중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간의 당 생성 기능을 혼란시킨다. 그 결과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지만 포도당은 여전히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류 속에 머문다. 결국 내장 지방은 혈당 상승,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한데 묶어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의 복합 질병을 만든다. 당뇨 환자에게 복부 비만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명선의 길이를 좌우하는 위험 신호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신경 손상, 신장병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 문제는 이 지방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중이 정상이어도 배둘레가 넓거나 허리선이 단단하게 불룩한 사람이라면 이미 내장 지방이 과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이 복부 깊숙이 쌓이면 장기가 눌리고 소화효소의 분비와 간의 해독작용이 둔해진다. 특히 간 주변에 지방이 축적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지며 간은 인슐린의 지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식후 혈당은 쉽게 치솟고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며 악순환은 계속된다. 내장 지방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조용한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킨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열이 나거나 통증이 없지만 혈관 내벽에선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이때마다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가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성을 잃으며 혈류가 막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한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복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부산물인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췌장의 베타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데, 지방산이 많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 기능이 손상된다. 결국 인슐린이 점점 덜 만들어지고 혈당은 더욱 올라간다. 이것이 당뇨병이 진행하면서 약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내장 지방을 줄이지 않고는 혈당 조절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복부 비만은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허리 둘레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이미 위험 구간이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보다는 촉감과 형태를 살펴야 한다. 배가 말랑하게 잡히는 피하 지방형이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단하고 안으로 눌리지 않는 형태라면 내장 지방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람들은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사 후 졸음과 피로가 심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전환이다. 내장 지방은 운동과 식단 조절,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만 줄어든다.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이 불안을 느끼면 오히려 지방을 더 저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식사 간격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식후 30분의 짧은 산책이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다. 복부의 지방은 느리게 쌓이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한다. 결국 당뇨 관리의 본질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장 속 지방의 염증을 잠재우는 데 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시르투인 다이어트다. 시르투인은 인체의 세포 속에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노화를 늦추는 단백질 효소로 일종의 생명 유지 스위치다. 이 효소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 음식 섭취가 줄거나 운동량이 늘어나 세포가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몸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 다시 말해 이 단백질이 깨어날 때 몸은 생존 모드가 아니라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 시르투인을 자극하는 식단이 바로 시르트푸드 다이어트다. 이 식단의 핵심은 특정 음식들이 가진 폴리페놀 성분이 시르투인의 활성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케일, 메밀, 루꼴, 양파, 블루베리, 다크초콜릿, 올리브오일, 녹차, 강황,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등이 있다. 이들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 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동시에 시르투인을 활성화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인다. 특히 케일과 메밀은 혈당을 완만하게 상승시키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인 식재료다. 시르트푸드 다이어트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법이 아니라 몸의 대사를 리셋하는 방식이다. 음식의 절대량을 줄이되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루 3끼를 모두 줄이기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대사 회복 시간을 주는 간헐적 단식 형태로 적용하면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방식이다. 공복 시간 동안 시르투인은 활발히 작동해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간의 지방이 줄고 인슐린 반응성이 회복된다. 그러나 무조건 단식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영양 불균형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시르투인이 오히려 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식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양과 규칙적인 리듬이다.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운동이다. 특히 근육을 사용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조합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시르투인의 발현을 촉진한다. 식후 30분의 산책이나 아침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세포는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 수면 역시 시르투인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세포의 복구가 이루어지고 낮 동안 생성된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불규칙한 수면은 이 과정을 방해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결국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다시 자신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일이다. 시르트푸드 다이어트는 몸의 본래 회복 능력을 되살리고 인체의 리듬을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는 전략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의 진폭이 좁아지고 지방의 축적이 줄어들며 몸의 피로감이 사라진다. 당뇨병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치가 아니라 리듬의 복원이며 시르투인은 그 리듬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작은 정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뇨와 혈당 조절은 꾸준함이 답입니다.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볍고 더 편안해지도록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